세상에서 가장 쉬운 재테크 채널 이재용 이매진의 탐나는 재테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얼마 전에 치러진 지방선거 이후에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 기대감, 걱정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 그런 얘기 포함해서 자세히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 들려주실래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앞서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지방선거가 끝났잖아요. 이 지방선거 이후로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좀 설명해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동산 이슈들 어떤 게 있습니까? 당장 지방선거에서는 각종 부동산 정책들에 대한 공약들이 나타나긴 했었는데 그 공약들의 면면들을 확인해 보면 결국 또 역시 재개발 재건축 공약들이었죠. 당장 서울에서도 여기 재개발 더 신규 지정해 주겠습니다. 모아주택 해 주겠습니다. 또 재건축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랬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각장 박빙이었었잖아요. 재건축 공약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대표적으로 일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해서 양 경기도지사 후보님들이 다들 막 이제 걸어놨었고요. 그러고서 또 최근 이슈로는 바로 엊그제죠. 이제 지금 촬영 시점으로 엊그제 6.21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이었는데 이 정책 면면들을 보게 되면 파격적인 내용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이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좀 더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생임대주택이라는 제도도 나오게 되었는데 이 부분도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 되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담긴 내용을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골자를 따지면 임대차 3법에 대한 부분을 좀 조정을 한 거죠? 정확합니다. 네. 사실 임대차 3법 관련해서 많이들 부담스러워 했었던 것 중 하나가 근데 위지와 상관없게 그냥 세입자가 2년 더 살게요 라고 해버리면 5% 이내로밖에 올릴 수가 없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과도한 재산권 침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공약에서 이 임대차 3법을 좀 손보겠다라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정권 느낌에서는 무조건 이걸 손을 봐버리면 전월세 시장이 또 막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냥 무작정 풀기보다는 이제 집주인들한테 대신 이제 당근을 던져주는 느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년을 갖다가 더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5% 이내로 해주게 되면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지 원래 비과세였거든요. 보다 정확하게는 2017년도 8.2 부동산 대책 이후로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은 2년 실거주해야 비과세인데 이 실거주 요건을 면제해주겠다라는 게 핵심 골자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이제 핵심적인 사항들은 양극화가 좀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만 얘기하면 왜 양극화인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준 부분 같은 경우는 우선 이제 전반적으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원래 2022년도에 100%까지 올라갈 예정이었었어요. 그거를 60%로 줄였거든요. 이 의미는 어떤 부분이냐? 예를 들어 공시가격, 공동주택 가격이 10억이라 했었을 때 이 10억이 100%라고 하면 그대로 10억에 따른 과세 표준이 되게 되는 것인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로 하게 되면 이제 6억에 대해서만 과표를 잡고서 이제 세금을 물리겠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6억 공제를 해줘요. 근데 6억 공제가 아니라 이제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1억 공제로 전 정권에서는 올렸었거든요. 근데 현 정권에서 2022년도에 특별 한도로 갖다가 3억을 추가 공제를 해준다고 했어요. 올 한 해만. 네.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올해는 3억 추가 공제, 그러면 14억. 네, 정확합니다. 14억 공제를 해주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제가 전에 얘기한 적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30억 초반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 종부세가 3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공제 많이 해주면 거의 안 내던가 내봤자 몇십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양극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강남에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다 막 30억 40억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30억 40억 한다 하더라도 몇십에서 잘해야 100만 원 얼마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보유에 대한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금만 감면해 줬잖아요. 그럼 지방에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전 정권에서 다주택자 종부세 어마어마하게 높여놓은 거를 그대로 타격을 받고 있다 보니까 지방에 세 채 있으면 다주택자 적폐돼서 막 종부세가 막 터지게 되고, 그냥 강남에 1세대 1주택자면 종부세가 뭐 안 나오거나 거의 안 내든가 이렇게 되니까 그냥 양극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렵잖아요. 네. 막 언론 기사 보면 뭐 지방은 뭐 몇 억도 빠졌다더라. 지방이 아니라 뭐 경기도 같은 경우도 뭐 어디는 3억 넘게도 빠졌다. 서울 같은 경우도 외곽 지역들은 뭐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와중에도 서초구와 강남구는 그냥 거래됐다 하면 신고가를 갱신하고 맞아요.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즉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현금성 자산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여러 채보다는 똘똘한 한 채로 가자, 이렇게 가는 부분이 큰 축. 그리고 상생임대주택 관련된 것도 어떻게든 이 부분을 좀 가속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전세만 준다 하더라도 비과세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예전에는 강남 쪽이 갭 투자를 하는 게 사실 세후 수익률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강남이 제일 많이 올라가긴 네. 하지만 네. 전세 금액도 높잖아요. 네. 이걸 빼주고서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다 보니까 사실 무리가 있었죠. 그래서 일반 세율로 가게 되면 우리가 양도 차익이 5억이면 한 2억 정도가 세금, 10억이면 한 4억 2천 정도를 세금으로 네. 납부해야 되거든요. 세후 수익률이 무너지기 때문에 차라리 뭐 약간 차익이 좀 적더라도 실거주에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라,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2년만 더 임대차 주고 비과세 요건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똘똘한 한 채로 나 그냥 강남에 집 살래, 이래도 된다는 안 살아도 거죠. 되니까. 그렇죠. 안 살아도 네. 비과세가 네. 되니까. 그래서 이 강남 집값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도대체 이렇게 해도 여기가 볼록대고 여길 이쪽에는 쪼이면 또 면, 여기가 이쪽에서 볼록거리고, 올라가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서울 조금 벗어나서 경기도 일기 신도시 얘기 좀 해볼까요? 김동연 경기지사가 그 이제 일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을 공약한 대로 취임 후에 바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정말 재미있는 게 일기 신도시 키워드가 정말 핫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김동연 경기도지사님께서 이때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공약 중 하나가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었거든요. 네. 저는 오히려 이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가 민주당에서 당선된 것이 좀 더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따지면 이제 뭐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법률이다 보니까 국회에 인가가 없으면 통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령 개정사항은 대통령이 그냥 하고 싶으면 바꿀 수가 있지만 법률 개정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지금 대표적인 여소야대 상황이다 그렇죠. 보니까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통과가 어려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갖다가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그럼 약간 명분이 좀 생기는 부분도 있고, 또 2년 뒤에는 이제 총선이 다가오는데 일기 신도시가 전체 29만 세대예요. 한 집당 뭐 3가구 혹은 3인 가족 혹은 4인 가족이라고 보았었을 때, 그러면 일기 신도시 인구만 해도 거의 100만이에요. 그러면 그 100만의 표를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조금 더 못 이기는 척 통과시켜 줄 가능성이 높은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사도 이제 국민의힘이었다라고 하면 괜히 끌려가는 것 같고 막 안 해줄 수도 있다. 싫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경기도지사가 민주당이 된 것이 일기 신도시 입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일기 신도시가 네. 우리가 언뜻 떠오르는 건 이제 분당 일산인데 일산. 여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 평촌. 평촌, 또 어디지? 또 중동, 삼본 산번. 이런 데 아니에요. 이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분당 아니에요? 예, 현재 그죠? 우리가 알기로는 분당인데. 네. 아유,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분당이 우리가 예전에 뭐 천당 아래 분당이란 말도 맞아요, 있었었잖아요. 맞아요. 네. 분당이 워낙 교통도 좋고 강남 접근성도 좋고 학군도 좋고 인프라니 뭐니 다 훌륭하기 때문에 분당이 가장 비싸고요. 그리고 재건축이 된다면 1번지로 언급이 네. 되고 있는 게 바로 분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당을 주목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재건축 이슈가 이제 뭐 앞으로 많이 풀릴 거거든요. 당장 가깝게로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될 것이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이제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일기 신도시 특별법도 예전에 그냥 에이 뭐 이거 되겠어라는 느낌, 약간 뭐 반반 느낌이었었다가 지금은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로 많이 가고 있고, 여기서 이제 분당 같은 경우는 이미 뭐 3월달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당선된 이후로 벌써 한 1억 넘게 올랐어요. 이게 정말 대단한 것 중 하나가, 지금 경기도는 가격이 뭐 심하면 3억도 넘게 그러게. 빠진 데도 있거든요. 경기도들이 이렇게 침체되고 있는 와중에서 나 홀로 올라간다라는 거가, 그 올라간 금액이 뭐 몇 천에서 1억,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중동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억 단위씩까지는 아니고 뭐 단지에 따라서 몇 천 정도씩은 올라갔거든요. 이것도 대단하다는 거죠. 왜냐면 남들 하락할 남들이 때, 빠질 때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만큼 일기 신도시 키워드가 현 정권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 주목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도 분당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서울의 경우에 그렇게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들어가려면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진입하는데 어느 정도나 소요가 될까요? 이게 사실 좀 문제인데요. 우리가 네. 분당 좋은 거는 다들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분당이 금액이 높죠. 높죠. 금액이 네.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명 갭 투자라고 말하거든요. 네. 우리가 매매 금액에서 전세를 끼고서 매수하는 갭 투자를 네. 말하는데, 이렇게 갭 투자를 하려고 해도 분당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 거 사려고 하면 투자 금액이 못해도 8억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분당 다음으로 괜찮은 입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은 일산이나 일산? 평촌? 평촌. 평촌이. 네, 평촌이 좀 더 높게 쳐주고 있는데, 왜냐면 이 평촌 역시 4호선이 지나가고 강남 가기가 좋잖아요. 이제 평촌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대가 그래도 한 4, 5억은 사실 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산 3본을 보게 되는데, 여기가 좀 전에는 사실 일산 같은 경우도 한 2억 선으로도 투자가 가능했는데 요즘 좀 올랐죠. 네, 좀 올라가지고 올랐어요. 네. 이제 갭으로 살려고 한다 하더라도 현금이 3억 이상은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되고, 맨 마지막으로 부천 중동 신도시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아직 2억 초반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기간은 아직 모르는 거죠. 이제 완공될 때까지 기간이요. 네. 이제 완공될 때까지는 사실 좀 길게 봐야 된다. 10년 이상? 10년이 뭐야? 한 15년 봐야 된다고 15년 보고 봐야 있습니다. 된다. 근데 지금 사회 초년생 네. 30살이라고 봤을 때 네. 그럼 마음 따라서 야 이거 뭘 해볼 그동안 아이는 다 크고 어디 가서 살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네. 약간 좀 얘기하긴 해요. 일기 네. 신도시를 접근하려 했었을 때 왜 15년이 걸리는지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현재 뭐 안전진단 규제가 아직 풀리진 않았는데, 안전진단 규제가 풀린다 하더라도 일기 신도시의 고질적인 비판 포인트 중 하나는 용적률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이미 너무 높게 지어놨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나온다가 비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게 용적률 500%까지 상향을 해주다 보니까 없던 사업성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 법이 통과돼야 본격적으로 출발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빠른다 해도 뭐 내년 정도에 막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올해는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고. 이게 그걸로 푸는구나. 용적률 상한. 네.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들 보면 지금 뭐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 재건축하고 이러면 높아야 한 17층? 13층에서 17층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사업성이 있는데 한 20층 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걸 재건축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하나 싶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보다 더 올리면 된다 이거예요? 원래는 못 올리죠. 더 못 올리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온다. 네. 즉 일반 분양 세대가 몇 세대 안 나오고 네. 주민들이 분담금 폭탄을 내야 그렇죠. 된다. 네. 라고 하면서 우리 이럴 바에는 뭐 재건축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이런 반대들이 있었었는데, 근데 이런 사업성을 법에서 이제 용적률을 확 풀어주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개선이 되는 거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풀려 나가면 그때부터 이제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움직여질 건데, 그때 가서 안전진단 이제 뭐 예비 안전진단, 1차 안전진단, 2차 안전진단 하고 조합설립 인가 받고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이러고 가려면
그러면 20년 걸린다고? 그래도 대표적인 저는 진짜 빠른 단지가 네. 한 15년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분당에서 가장 먼저 네. 출발하는 단지를 한 15년. 네. 그러니까 뭐 대장 단지라고 말하는 단지도 있잖아요. 그런 데들 보고 있고 아마 순차적으로 이제 뒤에 있는 단지들은 뭐 하다 보면 20년이 진짜 걸릴 수도 있죠. 이게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가도 이런데 또 주민 반발이 있어요. 그럴 수도 네, 있습니다. 생각대로. 주민들이 또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런다고. 그럼 또 지연되고. 그러면 일단 기간을 얘기해 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들어갈 때 1번으로는 아직 어린 자녀. 아. 진짜 막 뭐 애가 뭐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너무 어린 거 아니야라고 해도 걔가 클 때쯤 되면 이제 신혼집으로 갔다가 신축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사줄 수 있다가 가장 쉬운 포인트고. 아유, 걔한테 그러면 저 증여세 이런 거 다 내야 되는. 그럼요. 근데 이제 증여를 해주려고 했었을 때 우리가 분당을 생각하니까 너무 높은 거지. 예를 들어 아까 일산이라든가 아니면 중동 신도시라든가 2억 3억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율이 미성년자라 하면 이제 2천만 원 증여 공제일 거고 1억까지는 세율이 10%, 5억까지는 세율이 20%인데 이 20% 구간까지는 많이들 증여를 하세요. 그러니까 증여 깔끔하게 해줄 거 해주고 그다음에 자녀 앞으로 부동산 취득해주고 그리고 세금 같은 경우도 아까 뭐 다주택자는 세금이 터져요라고 했지만 종부세, 즉 보유세가 제일 무서운 건데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인별과세가 원칙이에요. 네. 아빠 한 채, 엄마 한 채, 아들 한 채, 딸 한 채다. 각자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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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 공제받을 수 있고 각자 1주택자 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부세 폭탄이 안 터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앞서서 뭐 근데 나이가 30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 라고 하면 약간 고민이긴 한데 근데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려요. 가지고 있는 자금이 조금 많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가시성으로 뭐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계들. 제가 아마 일전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투자할 때 라이프 사이클을 생각하라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즉 내가 생애 주기를 한번 봤을 때 그래도 한 5년 뒤는 입주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7년 안에는 입주해도 괜찮은데 막 15년 너무 길어 하면 사실 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 생각해서 조금 인서울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간다든가 근데 그러기엔 또 돈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이게 돈이 안 된다는 전제 조건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뭐 2, 3억으로 제한을 확 해버릴게요. 2, 3억 투자로 해버리면 아까 일산 중동 얘기했었죠. 네. 근데 인서울로 가려면 주어설리 인간한 거는 쳐다도 못 보고요. 막 예정지도 막 2, 3억씩 들어가요. 예정지가 어차피 15년, 여기도 15년이라고 하면 차라리 저는 서울에 이제 막 살기 어려운 빌라, 노후된 지역들에 있는 재개발 예정지보다는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가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 안 그래도 일산이 익숙하다는 얘기했잖아요. 일산에 거주하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도 좀 많으신가요? 많아요. 방송 쪽에 있는 분들 일산에 많이 사세요. 네, 맞아요. 예. 일산 거주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이제 일산 거주 환경 어떻다라고 얘기하는가요? 좋다고 그러던데요. 쾌적하고 살기 좋대요. 공원도 있고. 예. 맞아요. 우리가 일산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일기 신도시들이 계획도시잖아요. 예. 공원도 잘 되어 있고 학교들도 많고 그리고 각종 인프라들 뭐 백화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들 있다 보니까 살기 좋아요. 네. 근데 살기가 좋은데 가격이 안 올라서 조금 쓸쓸해하는 거지. 진짜 일산은 다른 데 다 오르는 동안 안 올랐다고 네. 그 일산 사시는 분들이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예, 막 그것 때문에 속상한 거지 살기는 너무 좋은데 네. 너무 저평가다라고 말하고 네. 있거든요. 이걸 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살았던 일산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격이 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금액으로 갖다가 신혼집 예를 들어 차리려고 했었을 때 솔직히 신혼부부가 서울에 집 마련하는 거 좀 어렵잖아요. 네. 경기권으로 눈을 넓혀보았을 때 이만한 입지랑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데 이만한 가격이 없어요. 일산 자체가 일단 저평가다. 그리고 가격이 올라갈 거. 아까 말한 호재들도 많은 부분들도 존재하고 그리고 내가 실거주라고 생각해 봤을 때 당장 실거주 하려고 하면 뭐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학군도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일기 신도시들의 공통점이 학군이 다들 괜찮아요. 네. 뭐 물론 분당 같은 경우는 압도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 중동 신도시라고 해서 학군이 안 좋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래됐다라고는 하더라도 그래도 90년대에 입주한 아파트들 같은 경우도 뭐 되게 잘 지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몸테크할 만하지 않느냐라고도 말합니다. 네, 일기 신도시 대장단지 말씀하셨는데 주목할 만한 단지는 도대체 어디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대장이다. 이게 약간 제가 말을 잘못하면 싸움 나서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이제 일기 신도시를 키워드를 딱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를 주목해라. 네. 무엇이냐면 바로 역세권입니다. 왜냐하면 일기 신도시가 뭐 다 합쳐서 29만 세대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아파트 뭐 분당도 뭐 분당이 좀 넓어야죠. 그럼 어느 분당인데 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뭐 용적률이 낮은 곳 뭐 이런 부분들을 따져요. 근데 저는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역세권으로 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유가 무엇이냐? 키워드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있습니다. 제가 분당은 원래 뭐 분당만 하더라도 뭐 사업성이 되냐 안 되냐 이러고 싸우고 있었다는 얘기 했잖아요. 분당도 싸우고 있으면 뭐 다른 데 일산, 중동, 삼본 이런 데는 오죽하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럼 분당이 사업성이 확 높아질 만한 곳, 중동에서도 사업성이 높아질 만한 곳, 그거는 아까 말했었던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돼서 용적률 500%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통과를 시켜준다 했었을 때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용적률 500%를 만든다고 하면 진짜 쫙쫙 높아지고 완전 닭장이 완전 되거든요. 닭장 아파트죠. 근데 그거를 아까 일기 신도시 다 합쳐도 인구가 거의 100만이라고 했는데 네. 이걸 용적률 500%다 풀어주면 인구가 도대체 아, 몇이 될까요? 그렇죠. 200만 넘어갈까요? 네. 그럼 인프라가 어떻게 될까요? 그건 훨씬 지금보다 훨씬 더 필요하죠. 그쵸. 그리고 지금 거 가지고는 모자라서 살기가 불편해지겠죠. 그렇죠. 네. 아니면 더 만들면 되죠. 근데 만들 땅이 또 어디 맞아요. 네. 뭐 학교를 갖다가 막 10층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 없죠. 그럼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막 올려줄 수도 없는 네. 거예요. 그러면 위의하실 수 있어요. 시청자분들이 지금 셀코 TV 보면서 용적률 500%인데 뭐다 다 해놓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하면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친한 연구원 분들이라든가 뭐 교수님이라든가 아무튼 이제 도시계획을 하시는 전문가분들과 얘기해보면 용적률 500% 일률적으로 다 높일 수는 없다라는 거에는 다들 공감을 하세요. 당장 학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러니까. 거죠. 그리고 뭐 다들 차를 끌고 나오면 다 이게 교통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용적률 500%는 공약이기 때문에 하긴 할 거고 그러면 그 대중교통 흡수가 가능한 역세권만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렇겠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역세권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예를 들어 200%가 넘어가는 단지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긴 용적률 200이 넘어가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와가지고 재건축은 어려워 라고 말하고 있는 데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건 재건축 어렵다라고 판단하면 재건축에 대한 프리미엄이 아무래도 덜 붙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여기가 사업성을 용적률 500% 해주면 확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가 빨리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뭐 분당이라서 분당 다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역에 가까운 데들 뭐 임해역, 서현역 많잖아요. 그리고 뭐 중동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부천시청역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역세권 주변을 보는데 이 역세권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 그냥 이거는 역시 잘은 모르겠지만 한 300m에서 한 500m 정도로 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에서 가까운 아파트를 찾는 게 훨씬 간명하다. 근데 하여튼 초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것보다 더 적은 자본으로 투자하고 싶은 경우 뭐 보통 인력 갖고 시작하기가 쉽잖아요. 그래도 집이니까 한 2억 정도. 2억 정도? 예. 그런 자본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은 또 어디가 있을까요? 이제 재건축은 조금 어렵죠. 제가 일기 신도시를 열심히 설명드렸는데 이제 부천 중동 같은 경우도 한 2억 초반 정도는 필요하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2억보다도 밑으로 가게 되면 이제 다시 서울로 오게 됩니다. 에? 서울에 있어요? 네. 서울에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았을 인간은 뭐 재개발 재건축 여기는 못 봐요. 그리고 그냥 뭐 저기 노원구 끝에 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아파트 갭 투자를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인서울은 못해도 2, 3억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2억 미만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빌라를 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빌라 시장도 서울이 장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재개발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윤석열 대통령 공약도 재개발 이제 규제 완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공약도 재개발 또 규제 완화해주면서 신속통합기획 풀어주겠다, 또 모아주택 또 신규 지정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빌라 지역들이 이제 빌라로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입주권으로서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 좀 조심해야 되는 사항들은 조금 노후도가 괜찮다, 좀 가시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곳들은 2, 3억이 좀 넘게 필요해요. 근데 2억 미만은 진짜 리스크가 높긴 한데, 근데 약간 또 이게 장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노후도가 맞는 빌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막 바람만 불었다면 억 단위가 바뀌고 있는데, 근데 아무것도 아닌 빌라들조차도 막 몇 천씩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라보는 시각이 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뭐 말했던 것처럼 이제 재개발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여기 막 다 올라가니까 가능성을 보고 올라가는 게 있고, 약간 이제 두 번째는, 그런데 이제 노후도가 안 맞는 데서 사실 올라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서울의 아파트들이 미친 듯이 올랐지 빌라는 별로 안 올랐었어요. 상대적으로. 빌라가 너무 저평가가 됐었다.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 너무 싸다. 그리고 또 뭐 아파트를 사고 싶어 못 사는 사람들이 빌라라도 살까? 이렇게 간다라고 보는 시각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1, 2억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 빌라 말고 또 다른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무슨 저도 생소한 이름인데 서울시에서 모아주택이라는 걸 만든다고 그러는데 모아주택은 뭐예요? 아, 그 모아주택이 앞서 말했었던 그 빌라 붐이 형성된 것 중 또 다른 이유 중 하나거든요. 그 빌라 몇 개를 모은다는 얘기. 아, 이제 모아주택의 개념부터 설명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보통 재개발 재건축이 익숙하잖아요. 이전 시간에도 뭐 재개발 같은 경우는 빌라,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모아서 다시 신축 아파트를 짓는 게 재개발이다.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멸실시키고서 다시 신축하는 게 재건축이다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렸었는데, 이제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 그 모아주택을 말하기 앞서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설명드려야 돼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재개발의 소규모 판이다 라고 보면 좋아요. 왜냐하면 예전엔 재개발이 길을 갖다가 다 막 밀어가지고 광역으로 하는 게 재개발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가다 보니까 뭐 주민 반대도 있고, 이게 뭐 너무 주민 재산권 또 침해하고 너무 그렇게 막 동의를 가지고서 싫은 사람들이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전 정권에서는 작게 가라. 그래서 가로주택인 게 가로 즉 길 가짜거든요. 길을 보존한 상태에서, 즉 길 내에 있는 그런 권역 내에서만 새로 재개발을 하는 게 이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에요. 그러면 모아주택은 뭐냐?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비판들이 나홀로 아파트 양산한다. 그리고 정비가 제대로 안 된다. 왜냐면 결국 그 재개발 지역이 낙후된 것 중 하나가 그 길이 좁고 그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그 환경이 안 좋은 건데,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해봤자 뭐 안 된다라는 비판들이 많다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새롭게 나선 정책 중 하나가 그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모아가지고 조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여러 개를 묶어서 하면 조금 광역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해주겠다는 게 모아주택이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재개발이랑 또 뭔 차이야? 라고 말해볼 수는 있을 텐데, 엄밀하게 말하면 재개발이 훨씬 좋고요. 완전히 이제 도로망이라든지 새로 깔기 때문에 재개발이 좋은 거고, 모아주택은 재개발이 하위 호환 정도로 이해하면 좋아요. 어쨌든 이렇게 모아주택 같은 건 그 빌라 밀집 지역들도 많고 노후도 높은 곳이 많은데 희소식이겠어요, 이런 부분은? 그렇죠. 아무래도 그 전에 뭐 이제 재개발만 있었을 때보다도 모아주택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노후도 요건이 훨씬 더 낮거든요. 일반적인 재개발은 노후 동수가 66% 이상이어야 되는데 모아주택 57%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에 재개발 안 되던 곳이 모아주택은 또 될 수도 있다. 이런 말들도 많다 보니까 실제로 뭐 빌라 가격 상승에 일조하는 부분도 있죠. 네, 그렇지만 주의할 점도 분명히 따라올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이제 주의할 점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부분들은 일단은 그 노후도가 재개발보다는 낮다 하더라도 57%라는 비율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모아주택이다, 뭐 신통기획이다 얘기를 하면 그 지역의 노후도를 맞췄는지 꼭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러고 이 노후도라는 게 언뜻 봤었을 때 그냥 이 지역 낙후됐는 데가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재개발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상 이 노후 동수에 대한 이제 노후 연차에 대한 기준이, 최근 콘크리트조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이제 30년이 넘어가야지 노후도를 충족한 걸로 보고, 그 위에 대한 사항들 뭐 벽돌조라든지 기와조라든지 이런 사항들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어가야 노후도를 충족한 걸로 봐요.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기준이 다른데, 이제 노후도 기준 요건이 20년이 넘어간 것을 노화됐다라고 봅니다. 그게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66% 이상, 57% 이상 이걸 꼭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이 개념이 나옵니다.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말 그대로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이에요. 그럼 무슨 권리냐? 입주권에 대한 권리. 우리가 빌라를 왜 사요? 빌라가 좋아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나중에- 미래를 보고 사는 거죠. 그렇죠. 미래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라고 기대하니까 사는 건데, 근데 나는 아파트를 안 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네.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빌라랑 못 받는 빌라를 구별을 해야 돼요. 근데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일단은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로 일명 지분 쪼개기 한 빌라들은 입주권을 안 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그 시점 이후로 막 대지 분할을 한다든가 신축을 한다든가 이런 애들 안 주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가느냐, 일반적인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그 즉 앞으로 공모하는 신통기획이나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2022년도 1월 28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에요. 그때 이후로 새롭게 지어진 빌라들은 입주권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 권리 산정 기준이 그 모아주택 후보지 공모 결과 발표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막 지어진 빌라들은 또 입주권이 안 나온다라는 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잘 알아야 되겠네. 꼼꼼히 챙겨야 되겠네요. 네. 뭣도 모르고 샀다가 나는 그냥 현금 청산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재개발 입주권은 사실 더 복잡하긴 한데 근데 가장 기준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신축 빌라 분양하시는 분들이 막 이거 막 다 되는 것처럼 막 이거 입주권 나온다 그렇지. 하면서 분양을 하거든요. 본인이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것도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재건축 재개발도 15년 이상 걸리는데. 네. 그렇죠. 우리가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 서울시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4, 5년 만에 가능하다라고는 해요. 가능할까? 그렇죠. 네, 이게 네. 포인트인데, 왜냐하면 이제 절차상 예를 들어 재개발에 있는 관리 처분인가라는 게 모아주택은 없고, 즉 왜냐하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그런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결국 실질적으로 그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이 얼마나 빨리 갔었는지 사례를 봐야 되잖아요.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이 막상 보면 뭐 5년 만에 한 해대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걸 직접적인 비교 사례로 보기에는 어려운 게, 그때는 규제 때문에 막 7층짜리로 지어진 이게 뭐 아파트야 싶은 막 조금 높게 지은 빌라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나홀로 아파트 이렇게 지은 애들이 막 그렇게 5년 걸리는 케이스들이 있고요. 뭐 4, 5년. 그러면 조금 우리는 모아주택 일반적인 가로주택도 아니고 이제 층수도 규제를 풀어가지고 좀 높게 지을 수도 있고 좀 모아서 크게 간다 했잖아요. 과연 그렇게 5년 조금 어렵다. 그럼 이게 몇 년까지 가느냐라고 했을 때 진짜 한 사실 7년에서 이것도 한 10년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겠죠. 왜냐면 결국 동일 모으는 내부 데까지만 조율이 해도 돼야 되니까. 네, 그렇죠. 동일 요건이 또 모으는데 몇 년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결국 공사 기간을 뺄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도 다른 절차들 다 빼준다 하더라도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예를 들어 났어요. 2주 철거할 때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만 1, 2년 잡는데 그렇죠. 뭐 모아주택은 뭐 우린 6개월 만에 2주 철거할 수 있고 이거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공사 기간이 일반적인 아파트들 공사가 30개월에서 36개월, 즉 2년 반에서 3년이거든요. 근데 모아주택도 예전에 뭐 7층짜리 지을 때는 뭐 괜찮을 수는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뭐 15층, 20층 이렇게 짓겠다. 그럼 공사 기간 똑같거든요. 그럼 이미 물리적으로 못 빼는 기간이 3년이에요. 거의 3, 4년은 못 건드려요. 그러면 1년 만에 좋았어요. 인가하고 인허가 다 통과하고 이게 가능하냐? 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불가능하다.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공급이 귀하니까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데, 아이고 아파트가 이게 뭐 하루아침에 5년 안에 뚝딱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또 하나가 있죠.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오세훈표 신통기획이라고. 맞습니다. 네, 신통기획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신속통합기획도 뭐 빨리빨리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게 사실 원래는 공공기획에서 처음 출발했다. 공공자가 이미지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신속통합기획으로 해가지고 신통기획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통기획도 후보지들이 작년에 이미 먼저 발표들 쭉 했었어요. 얘네들도 이제 본 지구 지정, 이제 정비구역 지정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2022년도도 신속통합기획도 후보지 지정할 계획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들 묻는 것이,
일단은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가 어디가 될 것이냐. 이미 지정된 곳들은 또 비싸잖아요. 공덕, 뭐 청파 이런 데. 맞습니다. 네, 네, 네. 뭐 이렇게 이미 지정된 곳들은 또 가격대가 어느 정도 쫙 높아져 있고, 이러면 이제 앞으로 될 곳들을 많이들 물어보는데, 저는 이제 예정지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뭐 제가 여기 예정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가 안 되면 누가 책임을 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되게 조심스러운데, 근데 신속통합기획은 아주 감사하게도 어디가 될 것인지를 서울시에서 찍어놓은 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뭐 서울시가 여기 된다라고 말한 거는 공식적으로 없는데 될 거라고 보이는 데들이 있어요. 바로 어떤 식이냐면, 신속통합기획을 작년에 발표를 했었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때 서울시 전역에서 102곳이 신청을 했어요. 그럼 102곳을 서울시가 다 검토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각 구청별로 4개씩 추려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많은 곳들은 뭐 11개씩 신청한 데들이 있는데 다 커트를 하고서 4개를 올렸습니다. 그럼 이 4개를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여기서 하나를 뽑았죠. 그럼 탈락한 3개가 있을 거잖아요. 이 탈락한 3개를 봤었을 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데들은 그냥 버리는데, 여기는 지금은 이번에는 선정은 안 했지만 정비가 필요해라고 느끼는 데도 있겠죠. 그런 곳들을 서울시에서 그냥 놔두면 이제 신축 빌라를 짓는 분들이 뭐 노후도를 떨구면서 사업성도 낮추고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또 신축행위 하지 못하도록 어떤 식으로 구역 지정을 했느냐, 건축허가 제한 구역을 지정해 놨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역을 지정했다라는 거는 고시가 있겠죠. 어디를 지정했는지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여기 표에 막 띄울 수 있도록 화면이 나올 텐데, 그 지역들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는 이미 서울시에서 발표를 한 지역들이에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땅을 뭐 재개발 해줄 것도 아닌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해놓고 네. 건축허가 제한구역 지정해놓고, 이것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재산권 이게 침해죠. 그렇죠. 재산권 침해죠. 네. 이 길어지면 네. 분명 반발이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했다라는 거는 지정할 만한,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유가 곧 있으니까. 해주겠다. 그러니까 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도 참는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재산권 침해 사항을 그냥 멋대로 지정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사실 그렇죠. 그냥 붕 뜰 수도 네, 있을 텐데, 네,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 재선에 성공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 있는 지역들이 이제 2022년도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2023년도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2024년도라든지 계속적으로 공모를 할 예정이거든요. 유력 후보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때 투자할 때 알아야 될 꼭 요거 정도는 꼭 알아야 됩니다 하는 팁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은 앞서서 설명드리긴 했었어요. 뭐 아까 뭐 권리산정 기준 얘기도 해드렸었고, 근데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는 이미 토지거래 허가가 묶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살 수 있다. 혹은 1주택자인데 처분 조건부로 살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 나는 무주택이다라고 하면 지금이 기회다. 오히려 신속통합기획이 이제 지정될 걸로 이제 뭐 유력하긴 하지만, 해당 지역들은 또 그리고 신통기획이 된 건 또 아니잖아요. 느낌상 느낌상 될 것 같다인 거지. 또 된 것도 아니고 또 거래 제한도 묶여 있으니까 다주택자에 또 못 사죠. 못 사지.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눌려 있어요. 오히려 기회를 보고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고, 근데 나는 무주택자가 아니야. 어떻게 하지 했더니 내 자녀는 집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아까 뭐 30대 자녀 얘기했었을 때, 뭐 그래도 서울을 사주고 싶은데 좀 뭐 15년 걸려도 또 서울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또 신통기획 중에 위치 좀 괜찮은 데들을 갖다 보고, 자녀가 성인이잖아요. 세대 분리를 하는 거죠. 그건 자녀는 무주택자잖아요. 그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가 뭐 후보지로 추정되는 곳을 추정되는 곳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도 팁이라면 팁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건 거기 들어갈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네.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그리고 내가 거기에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딴 데 살면서 그냥 사면 안 되고 내가 살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재테크 채널 셀코TV 투비 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요즘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밸런스 게임으로 가볍게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게임할 거예요. 네. 저희가 질문 드리면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네.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비싼 신축 아파트와 재건축 기대감 구축 아파트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라면 구축 재건축 예상 아파트를 사겠습니다. 이유는? 이유는 뭐 결국은 투자적인 마인드로 보게 되면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그만큼 더 올라가거든요.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가 실거주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실거주를 하는데 이제 신축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지금 횡보하는 장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내가 아무리 뭐 30억짜리 아파트를 샀어도 1원도 안 올라가요. 10년 동안. 그러면 재산세, 종부세 납부하고 좀 힘들죠. 그런데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계속 10년 동안 가격이 횡보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살기 어려운 아파트가 시간이 지나면 신축 아파트가 되면 가격이 따라가는 거죠. 네. 즉 투자적인 부분을 고려하게 되면 저는 당연히 재건축 아파트로 갈 것 같다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몸테크는 해야 된다는 그쵸. 거, 그리고 10년에서 15년은 기다릴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런 네. 부분들. 그래서 그럼에도 라이프 사이클. 불구하고 네. 이쪽을 선호하신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갈까요? 서울의 빌라와 경기도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 서울의 빌라, 경기도의 아파트. 저는 서울의 빌라로 아, 가겠습니다. 서울의 빌라. 이유는 이미 이전 편에서 다 설명드린 것 네. 같긴 한데 지금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대가 좀 어떻다라고 얘기했었었나요? 아, 제법 올랐어요. 오히려 요즘 조금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를 아, 했었잖아요. 요즘에 좀 떨어지는 데도 있고. 네. 오히려 진짜 심한 데는 뭐 3억도 빠지고 맞아요. 있고 어. 근데 서울 빌라들은 요즘 어떻다고 올라요. 했죠? 네. 올라가고 있다고 네. 했죠. 그게 이제 재개발 가능성들 네.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역시 사실 이거를 단언하기 좀 어려워요. 앞선 질문이랑 똑같이 내가 실거주는 솔직히 서울 빌라는 무리죠. 네. 근데 이제 투자적으로 보았었을 때 이제 서울의 이제 빌라들 여기서도 그냥 아무 빌라나 다 사는 게 아니라 네.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이런 노후된 빌라들을 샀다.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투자적인 부분들도 존재하고 그리고 결국 얘가 신축 아파트로 됐다라고 하면 그래도 경기도 아파트냐 서울 아파트냐 얘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여기는 서울의 신축 아파트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서울 이제 빌라로 갈 것 같은데 그런 실거주가 솔직히 불가능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하여 이제 약간 조금 생긴 정책 있죠. 우리 맨 처음에 네. 상생 임대주택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네. 어차피 안 살면서. 재개발 지역의 빌라는 네. 임대료가 안 올라요. 네. 전세 금액이 거의 그냥 몇 년째 횡보기 때문에 알아서 다 착한 임대인이 됩니다. 그러면 전세 한 번 더 주고 2년 실거주 안 해도 비과세가 또 될 수 있는 혜택도 있기 때문에 뭐 서울의 빌라 물론 이제 경기도 나름입니다. 아까 뭐 일기 신도시 재건축 네. 이런 데는 또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도 했었고 오히려 뭐 실거주 생각하면 경기도 아파트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근데 저는 오히려 투자로만 보았을 때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일산과 파주 운정 어디로 가시겠어요? 저라면 일산으로 가겠습니다. 일산. 뭐 파주보다 일산이 위치가 더 이제 서울과 가까운 것도 있고 네. 이제 인프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일산 일기 신도시잖아요. 네. 대중교통망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깔려 있습니다. 학군도 괜찮고 그리고 무엇보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대표로 한 이제 재건축 호재들이 쭉 줄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산 그리고 깨알팁 알려드렸었잖아요. 일산에서도 어디? 일산 어디였죠? 역세권. 맞습니다. 이제 아, 역세권. 나 분당만 역세권. 일산 분당 다 역세권. 네. 역세권이 용적률 500%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일산이라 해서 다 보는 게 아니라 약세권을 중점적으로 먼저 봐라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투자를 고민 중인 분들에게 한마디 조언을 좀 해주세요. 네, 결국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했었을 때 지금이 가장 혼란스럽긴 할 겁니다. 매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많아요. 특히 실제 시장도 뭐 떨어지는 데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앞서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올라가는 데들은 또 또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장이 끝났어가 아니라 저기는 왜 또 올라가지? 이거 좀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러면 현 정권의 테마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규제 완화
이런 규제 사각지대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공부해 보면서 가다 보면 즉 틈은 있다. 그리고 돈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사회 초년생 분들 같은 경우는 막 얘기 들어가다 억 단위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거 나는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나는 괜찮지만 내 자녀한테 해주려고 했었을 때 아, 나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증여세까지 내면서 어떻게 해주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얘기 드렸죠. 우리가 일기 신도시도 뭐 분당만 있는 게 아니다. 뭐 부천 중동 같은 경우는 2억으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더 소액으로도 서울의 이제 빌라들, 물론 서울의 빌라는 공부가 많이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찾아보다 보면 길은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투미부동산 김재경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